축하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모든 것, 책과 신문에서 읽었던 모든 것,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도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유명한 침몰선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규모 타이타닉 3D 스캔을 통해 참사 당시 일어난 모든 일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이타닉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간략한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1912년 4월 10일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뉴욕으로 항해 중이었어요. 나흘 후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여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는 해상 항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한 배의 잔해는 얼음으로 덮인 물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의 밑바닥을 여러 번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책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배 그 자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날 밤에 대해 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양학자와 영화 촬영 감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당시 사건을 가상 버전으로 재현하여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에서 선보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이에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 마젤란 회사의 전문가들은 해양 로봇을 수심 3,800m에 있는 해저로 보냈어요. 그런 곳에서는 모든 물체가 엄청난 수압을 경험해요. 수압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이해하려면 무거운 바벨을 손끝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표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숙련된 다이버는 최대 수심 39m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만 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적인 임무예요. 사람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팀이 로봇을 그곳에 보낸 것이죠. 심해 측량용 카메라를 장착한 이들은 4K 해상도로 70만 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며 배의 모든 부분을 탐사했습니다. 결국 약 16TB의 데이터를 확보했죠. 1TB는 1000GB예요. 많은 양인가요? PC에서 가장 큰 게임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약 0.5TB예요. 사실적인 비행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지구 전체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프로그램의 무게는 타이타닉 스캔보다 32배나 적습니다. 배의 모델과 재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해보세요. 또한 연구팀은 이 모든 정보를 배의 도면과 결합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날 밤 타이타닉의 속도, 방향, 위치, 빙산과의 충돌 각도를 계산했어요. 그 모든 정보를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정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목격자 보고서를 연구하고 역사가와 해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비극적인 밤의 자세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빙산은 배의 선체에 큰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의 잔해를 스캔한 결과 얼음 조각이 선체에 부딪혀 선체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구멍은 A4 용지 크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작은 손상이 거대한 배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A4 용지 크기의 구멍이 겉면 전체 길이를 덮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제작자들은 타이타닉이 세계에서 가장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주장했어요. 타이타닉의 침몰 불가능성은 방수 처리된 4개의 칸이 침수되더라도 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6개가 침수되었습니다. 빙산은 배와 접촉한 시간이 6.3초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스캔한 결과 창문이 깨진 현창도 발견되었습니다. 빙산이 그곳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발견은 얼음 조각이 선실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확인시켜 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충돌음이 들리고 빙산 조각이 객실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후 절대적인 혼돈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은 배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유명한 영화에서 우리 모두는 배의 뒷부분이 물 위로 솟아 올랐다가 부서지는 모습을 봤어요. 배는 실제로 부서졌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부드럽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난의 규모도 끔찍했지만 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배는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배에 나무와 금속 부품, 파이프, 선체 덩어리, 벽 등 모든 것이 찢어지고 구부러져 있었어요. 1등석 선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추운 밤에 들리던 금속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연구원들은 타이타닉의 사실과 영화를 비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윌리엄 머독 1등 항해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화에서는 그가 보트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공격하는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일어났어요. 타이타닉의 생존자 찰스 라이톨러는 윌리엄 머독이 구명보트를 물속으로 내리려다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죠.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이 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가장 인상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보일러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의 도움으로 배의 증기 밸브 중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엔지니어들이 빙상과 충돌한 후 2시간 이상 보일러실에 머물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전력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의 적절한 조명은 사람들이 보트를 안전하게 물 위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전기 덕분에 멀리 떨어진 배들도 타이타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은 타이타닉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도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용감한 활약으로 수백 명의 승객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들의 다른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로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들을요. 연구원들은 배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타이타닉의 일부뿐만 아니라 금화, 회중시계, 빗, 신발 등 승객의 개인 소지품이 흩어져 있는 잔해 주변의 해저를 스캔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 중 상당수가 바닥에서 인양되어 각종 경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박물관에서 배의 일부 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타이타닉 벨파스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디지털 복제품은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배를 구해줍니다. 잔해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 차가운 온도, 물, 해양 생물 등 이 모든 것이 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배로 다이빙 여행을 조직하는 일부 회사도 타이타닉의 위험을 초래해요. 잠수정을 타고 전설적인 난파선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여행 중 일부로 인해 배의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전문가들은 향후 40년 이내에 이 불운의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도 타이타닉 3D 스캔은 타이타닉 내부를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을 제공해요. 이 비극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10개의 동영상만으로는 영화 제작자들이 해온 작업의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을 시청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배의 3D 모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 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산산조각내기 직전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d from the Titanic 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본이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퓨틸리티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로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둥강이 나 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니코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니코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니코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니코의 승무원들이 착시 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굴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니코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아서 존 프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화가로 유명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기구를 발명하거나 어떤 세계 기록도 깨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서 존 프리스트는 그냥 침몰할 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사람이 동시에 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프리스트는 타이타니코의 운명적인 처녀 항해를 포함해 바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불상사에 연루되었고 또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는 재미로 항해를 하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화부 또는 기관사로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었고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선박에 뜨거운 곳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일은 더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엔진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증기가 생산되도록 화로에 불을 붙이고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죠. 시스템을 과열시키거나 선박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화로는 주의 깊게 지켜봐줘야 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어요. 땀과 먼지와 싸우고 일하면서 그는 그걸 다 들이마셨어요. 종종 더위와 항상 검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휴식을 취할 때 그의 공동 숙소는 배의 같은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젊었을 때 프리스트는 RMS 아스투리아스호에서 일했어요. 이 여객선은 1908년 영국의 사우스햄프턴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여행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처녀 항해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배는 작은 충돌을 당했어요. 파손이 심해서 배는 수리를 위해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프리스트는 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배에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의 부르는 아스투리아스호에 남아있었어요. 1914년 아스투리아스호는 병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병원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1917년 3월 자정 무렵 배는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선체가 뚫려서 엔진룸이 물에 잠겼죠.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선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게 되었어요. 침수된 엔진실 안에 있는 주 제어 장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동력을 받아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선장은 배를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스투리아스 호를 볼트 헤드를 향해 겨냥할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땅에다가 가라앉지 않았죠. 남은 구명보트는 내려졌고 마지막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배의 손상을 살폈을 때 아스투리아스 호는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게 선언되었어요. 이 특정한 재앙을 프리스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타던 많은 배들에 문제가 생길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의 부르는 거대한 해양 전기선인 RMS 올림픽호에서 그의 다음 직장으로 따라갔어요. 올림픽호는 엄청 컸어요. 사실 타이타닉을 포함한 함대의 일부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하지만 큰 크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올림픽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뛰어났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1911년 9월이었어요. 올림픽은 코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처를 항해하던 더 작은 배인 호크는 더 큰 배가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두 배는 서로 부딪혔어요. 호크는 바다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선체가 올림픽을 관통했어요. 두 개의 큰 자상의 해양 여객선 옆에 생겼어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은 가라앉지 않고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프리스트는 이게 단지 미래에 그에게 닥칠 것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 그는 새 배에 취직했어요. 더 좋은 배요.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라앉을 수 없는 경이로운 배였죠. 맞아요. 타이타닉호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었죠. 타이타닉호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증기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850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29개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프리스트는 밤낮으로 불이 탈 수 있게 배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150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약 30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극심한 더위에 세계에서 맹렬한 추위로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하죠. 약 밤 11시 35분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고가 너무 늦게 울렸어요. 5분 후 둘은 충돌했어요. 빙산이 선체를 뚫고 지나갔고 한때 물이 새지 않던 내부 칸이 심하게 파열됐어요. 차가운 대서양물이 밀려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난 신호가 보내졌지만 가장 가까운 카르파티아호는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 채 선원과 승객들은 당황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향해 밀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았어요. 충돌 당시 프리스트는 배 아래쪽에 있었어요. 힘든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그와 동료 직원들은 배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통과해야 했죠. 그중 일부는 물에 잠겨서 미친 듯이 갑판으로 돌진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가운 물을 마주했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프리스트는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는 그날 밤 살아남은 44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일해야 했어요. 그의 다음 직장도 재앙으로 끝났어요. HMS 알칸타라호에 취직 제의를 받았었죠. 1916년에 침몰했고 프리스트는 또 안전한 곳에 도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운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화부로서의 그의 다음 직업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올림픽과 타이타닉 둘 다를 만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브리타닉호라는 이름의 이 배는 세 배 중 가장 컸어요. 이것은 또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갖춘 우수한 선박인 걸로 믿어졌었죠. 예를 들어 48개의 열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중 46개는 이전의 배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중 2개는 전동식이었고 특별한 통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브리타닉은 아무 사고 없이 첫 번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타이타닉호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1916년 11월 21일
브리타닉은 에게해의 케아 해협을 통과하던 중 큰 폭발로 인해 흔들렸어요. 선체가 파손됐고 일부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과 달리 브리타닉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5개의 방수 격벽이 장착되어 있었죠. 온전하게 이게 배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래쪽 갑판을 따라 난 창들이 어리석게도 열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브리타닉을 침수시키고 바다로 강하하는 걸 재촉했죠. 이게 사실상 수밀 격벽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35척의 구명보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106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036명이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 그는 운이 따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도네갈호의 화부자리를 수락했어요. 병원용 배로 사용되기 위해 개조된 작은 여객선이었죠. 1917년 4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비록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프리스트는 다시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프리스트가 마침내 은퇴할 준비가 되기까지 2번의 충돌과 4번의 침몰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도 자기와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는 그의 아내 애니와 세 아들과 함께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메마른 땅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서 존 프리스트는 항상 침몰할 수 없는 화부로 기억될 겁니다.